벌써 지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 선배님이신데. 근데 그걸 떠나서 참 잘생겼어요. 오늘 이 행사의 메인 주제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1%만을 위한 사회가 되고 실제 우리 99%의 많은 서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신을 뽑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1%의 투항력은 그래서 기득권의 칵텔에 영향력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좌절과 분노와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공감하는 정치, 아마 이런 정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공감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요새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요새 낙곰수인데, 낙곰수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쫄지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감해, 쫄지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시련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의 용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 쫄지마 또는 공감해 하는 구호함을 가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여기에 분당에 사시거나 상암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주로 외빈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내빈들은 제가 뒤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개해줄 분들이 아마 절반은 분당에 사시고 또 절반은 서울에서 오시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배우는 것이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로 연락드리지도 못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제가 송구하고 소중한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속을 엄청 쓰겨드렸는데 계속 경찰에 와서 저를 케어해 주시고 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닥스를 써주시고 또 대학원 들어가서 문장이 안 되는 글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셔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때는 막스 해결을 대학원에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개설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결혼식의 주례도 서주신 분입니다. 지금 아마 어디 계신지 지금 있지 않으시는데 소광희 서울대 명예 교수님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좀 뜨거운 박수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 인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지난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중 특히 최근에 도로의 획폐물이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제가 또 올라오는 대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 강원도의 최문순 도지사, 대전광역시 염홍철 광역시장님, 비례대표의 김충조 국회의원님, 안산 단원갑의 천정배 국회의원님, 서울 은평갑의 이미경 국회의원님,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국회의원님, 경기 시흥갑의 백원우 국회의원님,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국회의원님, 이분은 한나라당입니다. 유일하게. 비례대표의 김진애 국회의원님,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님,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님, 종로구청의 김영종 구청장님, 성북구청의 김영배 구청장님, 동작구청의 문충실 구청장님, 도봉구청의 이동진 구청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내빈 소개하는데 빠진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만 거듭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알게 모르게 경찰관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왜 박수 주세요? 에이요, 그분들 이기는데. 우리 저 한명숙 총리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을 좀 저희들이 청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 한명숙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항상 좋은데 얼굴 보세요. 제가 한명숙 전 총리님 그러니까 총리였지 그냥 가시면은 그냥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그냥 예. 마이크 좀 내릴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창호 처장께서 여러 분을 소개했는데 소위 언론에서 좌파라고 찍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여기 조 교수님도 강남 좌파라고 막 찍었는데 우리 김창호 처장은 분당 좌파 아니에요? 멋진 사람만 골라서 좌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좌파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멋진 사람들이 다시 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호 처장께서 이 공감정치를 꿈꾸는 남자 책을 펴내셨는데 지금 바로 이 시대 정신 자체가 이제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고 또 공감의 정치를 소통을 통한 공감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시의적절하게 공감 정치라는 화두를 꽉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시대적 감각이 뛰어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김창호 전 국정 홍보처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이죠. 기자 하셨고 논설위원까지 하셨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좀 힘이 많이 빠지시고 힘드실 때 국정홍보처장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욕을 들으시는데 방패막이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뵈면 느낌이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대처하셨다는 느낌이 참 인상 깊습니다. 국정홍보처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하는 대변인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 축이 언론개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편 내기가 생기면서 보수 언론이 엄청 강화되고 낙검수를 비롯해서 SNS를 통한 국민 소통의 길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만든 보수 언론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트윗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그리고 낙검수 같은 이러한 전파들이 국민들에게 엄청 넓게 퍼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당에 와서 놀기 때문에 엄청 겁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막으려고 하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SNS
이거 좀 막으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 SNS를 통한 소통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자유를 막는 것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큰 힘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세대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고 그리고 뉴스의 주인입니다. 여기 지금 오연호 사장이 와 계시는데 오마이뉴스가 시민이 기자다. 댓글도 뉴스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이제는 여론의 주권자가 국민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 몇 시간 있다 보면은 TV를 통해서랄지 신문을 통해서 보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SNS를 통한 진실을 넓히는 공감, 이 공감의 역사를 우리 김창호 처장께서 반드시 실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분당이라는 곳은 참으로 민주당으로서는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 대 99%의 확실한 분열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과 비강남을 완벽하게 분열시킨 정권입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형편없이 분열의 정치를 폈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 저도 졌어요. 강남 3구에서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분당이 우리에게는 동토의 땅이었지만 지난번에 손학규 민주당의 대표가 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께서 이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펴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의 꿈이 이 분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19대 때 국회로 반드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박수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김창호 처장과 함께 우리가 언론 개혁도 하고 그리고 공감 정치를 펴는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를 같이 갖고 계시는 우리 한명숙 전 총리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축사를 모시겠습니다. 김부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지 않아도 국회를 해먹고 있는 마지막 기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호 선생님이 그냥 나 대학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창호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뭔가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긴 하는데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저희들한테 마르크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막스라는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군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저 친구는 우리보다는 많이 아가타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상도에 가면 저도 뺄갱이가 됩니다. 아직 수도권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은 다들 아픔을 안고 여기까지 왔죠. 김창호 선생님도 이른바 그 잘난 명문고등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학 때부터 저희들보다는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른바 출세하는 길만 이렇게 부모들한테 또 주변 친구들한테 듣고 사람들에 비해서 김창호 처장은 그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하고 진실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구로서 좀 안타깝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야, 임마 정치를 해서 뭐하냐? 너 대학 교수에 똑똑한 지성에 또 강남 좌파로서 여성 팬도 좀 많아? 그럼 하라고 정치하냐? 하면 그날로부터 국회의원 저 나쁜 자식, 해먹은 놈, 도둑놈, 사기꾼 그거 왜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창호 처장의 가슴에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봉화마을에 있는 노 대통령하고 진보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꿈꾸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이른바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이 이 도를 넘은 이거 그냥 두고는 자기도 편안하게 이른바 지식인 노릇 못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골 저희 초원 학생들, 초원 출신 학생들한테 막스가 어떻고 막스 베버가 어떻고 가르치던 그 아마 열정을 이대로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아마 지금 뭐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열정도 있어야 되고 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그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친 것 같은데요. 아마 김창호 선생이 꿈꾸는 나라는 지금 아까 우리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최근에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반칙 이거 정말 분명히 스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 적어도 부자가 부끄럽지 않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냥 좌절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는 나라.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아갈 목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같고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아마 김창호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냉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김창호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2부 순서에 또 이 토론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수석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자 공감 정치를 꿈꾸는 남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겉으로만 사실 좀 아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김창호 알기를 좀 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년 김창호는 책이 좋았습니다. 평생 시골 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아버지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있었고 엿장사를 하며 동생 학비를 내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생 형님 곁에도 늘 책이 있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스스로 학비를 벌던 17살 김창호에게 책은 세상이 걸어온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창호가 꿈꾸는 정치는 그때의 책과 같은 정치입니다. 지치고 실망하고 때로는 화가 난 당신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걸어주는 정치. 책을 읽어주듯 당신 가까이에서 정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김창호. 그가 읽어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자 시절 보수적인 편집 방향과 맞서다 결국 펜을 놓게 된 이후 김창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탈락 형식의 이메일 편지는 1000여 명이 넘는 진보 지식인들에게 띄워졌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식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장호가 보여준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시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퍼져 훗날 국정홍보처장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홍보처장으로 있던 4년 동안 김장호는 언론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보수 언론에 종속된 정부가 아니라 당당히 경쟁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그는 쏟아지는 언론의 합동 공격 앞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 막강한 무력 앞에 비록 김장호 개인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 사회 소통의 전선은 어느새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작 진보의 미래. 김장호는 주요 필진으로 참여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고민하며 집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김장호가 꿈꾸는 진보의 미래입니다. 김장호가 읽어주는 연애 소설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되며 열정적입니다. 한 남자가 고백합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멀지만 가야 할 이 길.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애 소설 속 그 남자의 마음으로 지금 책 읽어주는 남자 김장호가 분당 바로 당신의 곁으로 갑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 그죠? 안 다르세요? 저는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회를 보러 다닙니다. 콘서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의 출판 기념회가 요즘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형식을 빌리는 데는 제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 경치 좋은 촬영지는 분당 율동공원입니다. 율동공원에 가면은 성남시가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북카페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끔 들리는데 아이고 근데 매실이 좀 없어요. 매실. 참 경치 좋고 좋은 곳에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우리가 또 그전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바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창단 여러분이 축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 중창단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분당 여성 중창단 여러분이 준비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영원한 사랑 그리고 밀리리 망고 두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 인문학 공부 동아리를 만들어 주셔서 같이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칫 저희가 주부로서 그냥 머무르는 상황을 좀 각계각서에 정말 적합한 그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계속 직접 다양한 걸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외부에서 불러온 합창단이 아니라 저희가 정 교수님께 감사 축가를 불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에카이가 감사해 주십시오. 곡을 준비했습니다. 중창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순서를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토론의 공감, 정치, 남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콘서트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아직 좀 낯섭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콘서트 했을 텐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앉아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는 이 출판 기념회가 뭐 책 내용이나 내빈 소개하고 그리고 저자 인사말 듣고 뭐 사인이나 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모든 출판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봤더니 정말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네요. 그런데 막상 이 2부 가운데 토막 진행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은 다 가셨네 벌써. 정치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남아 계신 시민들 진짜 시민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김창호 선배가 낸 공감 정치를 꿈꾸는 남자, 공정남 출판 기념인데요. 아까 보니까 그 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퀄리티가 있게 아주 잘 만드셨던데 지금 이제 무대에서 이번에 새로 낸 책 이거를 한 30초 정도 멘트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책일까요? 새로 나온 책.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99%의 분노와 좌절과 희망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99%의 좌절과 희망과 분노를 같이 더불어서 공감하는 정치가 돼야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다. 네.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만 현재 우리 대의제 위기와 지금 불통의 어떤 정치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회원분들 텐데 노정열 씨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자와 PD가 되고 싶어서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글 쓰신 거나 이런 거 보면서 네. 정말 제가 나중에 언론 학도로서의 전공과 제 뜻을 살렸다면 아마 김창호 선배님처럼 국정홍보처 장은 못 되더라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광부라든가 방통이라든가 국정홍보처에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했겠다. 그리고 그 참여정부가 그렇게 진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김 처장님이 떠나신 후에 중앙일보 재밌는 건데 좀 웃어주세요. 동아일보 기자들 다 욕하면 안 됩니다. 동아일보 안에서도 우리 선대인 부수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싸잡아서 물론 이제 집합적으로 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아마 시민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그 조정동이나 KBS, MBC, SBS 6대 신문방송사가 참여정부 그 진의를 왜곡하고 중간에서 지금 많이 힘이 약해졌지만 SNS한테 밀려가지고 당시만 해도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6대 신문방송사의 그 진의의 왜곡이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정치권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얼마나 그 3년 동안 고초를 겪었을지 제 10년, 20년 후에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국정홍보처장님, 우리 분당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저는 3부에서 웃겨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경희대 김민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뵀는데 가까이 뵈니까 그렇군요. 예. 우리 저희 김창호 선배와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 네. 그 인연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사실상 첫눈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첫눈이 오는 날 북 콘서트 또 축하 기념회 하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분당 시민들 여러분들도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앞에서 우리 한주민님께서 강남 좌파 교수 둘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남이 아니라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당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정말 분당도 이제 정말 우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을 대표로 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개인적인 인연 말씀드리려면 참 많은데요. 앞에서 공감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항상 제가 굉장히 아플 때만 나타나시더라고요. 뭐 다들 보시면 아유 너가 언제 아파 본 적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고백드리면 경희대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고요. 선배 교수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그때 모두가 모른 척할 때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뭐 주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안고 가야 될 문제였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건강할 때는 제 옆에 보이시지 않으시던데요. 제가 뇌종양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또 병원에 몇 번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아플 때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말이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공감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은 또 어떤 저도 뭐 사적인 면이 있는데요. 사적인 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저는 법학과에 있었고 중학교에 있었고 그때부터 여기 있었고 그 뒤로 뭐 언론 중앙일보 가셨을 때 또 이제 뭐 관계에서 기자하고 있었고 가끔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창호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철학 박사시기도 철학자시거든요. 아주 철학적인 분이다. 아주 이론가적인 정말 매우 갖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청년 시절은 더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이론적인 바탕이나 철학적인 모습이 아주 과거에 있었고 점점점 이제 국정홍보처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어떤 투사적 모습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는 근데 일관된 모습, 양자를 이 첫 번째 모습하고 두 번째 모습을 관통한 모습이 그 하나의 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측면인데요. 선배로서 또 네.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뭐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김창호 선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내다. 괜찮은 사내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항상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언론계 선배시니까 그 전부터 잘 알았지만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노무현 강독회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읽었던 책 11권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권 한 권마다 이제 한 분의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 일정을 다 끝내고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11명의 강사 중에 가장 뛰어난 강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마이뉴스 사무소에서 앵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 글을 잘 쓰신 분들이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잘 못 알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또 뒤풀이를 갔는데 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또 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 춤솜씨도 상당히 되시더라고요. 사모님 알고 계시나요? 모르는 사실입니까? 네, 이따 아마 노정열 씨가 3부에서 뭔가 좀 부추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또 정치까지 잘 하시려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공감, 소통 이것이 이제 우리 화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출판 기념회도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의 북콘서트라는 이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유행이 됐습니다. 조교수님 그 북콘서트를 우리가 지고직고 플랜 가지고 왔을 때가 1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낯설었단 말이죠. 하실 때 저희가 로얄티 받아야 됩니다. 네. 형식 자체에 대해서 네. 북콘서트라는 형식은 사실 모 대통령하고 저하고 하면서 시작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그런 단순히 제가 책을 냈다 자랑한 자리가 아니라 그 독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 교수님, 근데 왜 유독 이 시기에 이런 형식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콘서트도 그렇고 또 안철수 씨, 박경철 씨가 또 북 콘서트, 최근에 뭐 낙범수 콘서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뭔가 좀 신명나게 함께한 그런 게 최근의 유행인데 왜 요새 이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 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네. 저는 북콘서트도 처음이고 오늘 오기 전에 저희 아이가 어디 가냐고 엄마 어디 가냐고 토요일 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북콘서트라는 데를 간다 이랬더니 아주 너희들이 잘 아는 분이야 뭐 이랬더니 왜 엄마 거기서 뭐 전통문화 이런 거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즘 아이들 귀에는 제 발음이 너무나 좋지 않구나. 뭐 흥국을 아이들이 연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주신 그 질문에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큰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뭔가가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또 뭔가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부도 얘기하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도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잘 돼가고 있다. 근데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 와보니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도 와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고 또 자신의 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필름을 볼 적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식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그가 가시고 난 이후에 네.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발화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노종일 씨. 예. 요즘에는 그 직업 관할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섞이는 거는 퓨전이고요. 넘나드는 건 크로스오버인데 네. 요즘에 딱 직업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정치인들이 코미디를 하고 네. 우리 코미디언들이 정치를 하고 소설가가 사회를 고발하고 네. 기자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로요. SNS라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방통이나 방통심의에서는 사회주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MB가 측근 중에서 소통 국민과 잘하라고 했는데 네. 최고로 시중을 잘 들 사람을 골라다 보니까 최시중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방송통제위원장이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간섭위원회가 돼 있는데 네. 그 기가 막힌 거는 이 정부의 소통관에서 어떻게든지 진정성과 실력을 가지고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SNS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 빠지고 그냥 SNS를 잡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지금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소통을 하라고 그리고 소통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국민의 또 반 이상이 항상 좌빨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을 잡으려고 하니까 중간에 낀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방만이에요, 방만. 방만. 이명방만에 의한 방통심의장이 지금 방만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대소변 못 가리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어느 날 다 좌빨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소중한 의견도 잘 제시하고 근거도 제시하고 보수의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걸 잘 소통해서 지분을 넓힐 생각을 해야 되지 하다 안다니까 이거 때려잡겠다.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하고 교수님께 여쭙고 아니 그 우리 변호사들 상식적인 분들이 그러는데 방통위든 방통심의위든 자기들이 어떤 실정법, 근거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만 되고 일방적으로 차단할 때는 무슨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인가로 뭐 징역 얼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코미디언이 법률가까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전문가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시키고 있죠. 네. 4대강 파서 우리 모두 환경법 전문가가 되게 하고 SK 같은 경우는 국제통상법 전문가가 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갖 이런 광우병 때는 우리 모두가 공부하라고 대통령께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는 남자입니다. 아, 저 양반차다. 뭐 이 중에 혹시 고대 나온 사람 있어요? 고대? 연대 정말 싫어. 연대 뭐 이렇게 연대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고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만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김창호 선배께서는 이제 학술 전문 기자이기도 하시는데 이게 좀 문화적 현상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이죠. 가슴이 답답한 일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북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저도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편하겠지만 여기에 한 분 한 분 모시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한 날짜에 서두를 해서 이렇게 그 당장에 제가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이 분당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방식으로 가장 소통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저 조국 선생님은 제가 방송 때 조교할 때 저하고 같이 했어요. 그때 정말 제가 남자가 봐도 이쁘게 잘생겼죠. 그리고 근데 얼마 전에 조국 선생님한테 여기 좀 나와줘야 되겠다. 꼭 한 번만 도와달라. 이제 앞으로 내가 부천 소개 안 할게. 그래서 차를 몰고 왔는데 소나타입니까? 소나타를 몰고 왔는데 SM5를 몰고 왔는데 웬 차에 그렇게 새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미모를 가리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어쨌거나 그날 보니까 그때 조국 선생이 정말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어째 조국 선생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까? 하고 했더니 선배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국 선생, 김민전 선생님은 아까 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그 고통의 일부를 제가 김민전 선생한테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젊은 논설위원으로 중앙일보에 이제 논설위원을 할 때 제가 외부 필진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정말 유능한 젊은 교수분이라고 해서 제가 필진으로 모셨는데 또 이게 그 대학 선생님들 안 계신 기가 있습니다. 조금 남자들이 질투라는 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언론에 이제 칼럼을 쓰고 하면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하는데 이 젊은 선생님이 한번 우리를 절개한다는 것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얼굴을 볼지 못 볼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집 옆에 분당역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서 제가 퇴근할 때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들렀죠. 근데 참 그걸 기억을 해주고 본인은 아마 그만큼 절박을 해서 그렇겠죠. 이 북콘서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뭐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은 1시간 지나고 나면은 요게 한 20명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0명 정도 이렇게 남아 계시는 것은 전부 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좌절일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1년에 이 북콘서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이러한 열기가 통합 야당으로 만들어져서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치적 세력과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 열기와 열망과 분노와 좌절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저는 파시즘의 가능성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파시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년 총선 대선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파시즘으로 돌아갈 거냐, 정말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것이냐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창호 소장님 말씀에 모든 걸 다 동의를 하지만요. 지금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게 정치인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헌팅턴 같은 학자는 정권 교체가 2번 되면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권 교체가 2번 그것도 평화적으로 됐으니 이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냐 학자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 이것은 민주주의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의사표현의 자유의 억압에서부터 해서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국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측면에 있어서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에 대한 두려움에서라기보다는 이 위기를 이제는 다시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계속 그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트랙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내년 대선과 총선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요. 저는 제 스스로 중도라고 항상 생각해왔던 사람인데요. 저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다 좌파입니다. 노정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정부가 모두를 국민들을 다 좌파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 무대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나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해.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될 것 같고 사모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여균동 감독님께서 한 말씀 최근에 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저 감독님 나오시죠 뭐. 다 아시는 외모시니까. 이게 잘 나옵니다. 뒤 들어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시죠. 뭐 사실은 그 이창호 선배는 대학교 때부터 과 1년 선배세요. 그때 같이 공부도 했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산전수전 다 겪긴 했는데 그 일에 이렇게 보니까 일단 감회가 새롭고 실제로 선비 같으신 분이세요.
지금 아마 이 소통이나 감동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원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말이 소통이지. 그런 문화적 상상력에 있어서도 아마 앞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왼쪽에 계신 사회자분께서 김창호 선배가 참으로 잘생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일단 나오셨으니까 조국 교수님하고 김창호 저 영화에 뭔가 이 배우로 캐스팅한다면 잘생긴 역으로 캐스팅하면 어떤 잠깐만요, 오영 대표님. 제가 개그맨 중에서 가장 잘생겼는데 제가 일부러 가리려고 안경을 쓰고 제가 벗으면 바로 개그의 이병헌입니다. 저를 일단 끼워 넣어주세요. 네, 3명 중에 그러면 개그의 이병헌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잠깐 지나갑니다. 이병헌의 옆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되는 부분만 얘기해요. 네, 일단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자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물론 배역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벌써 목까지 푸는 거고. 사실은 이 조국 교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KS 마크 미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을 영상에서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가정분란. 그런가요? 이거 뭐 오히려 이제 김창호 선배 같은 분은 뭐가 좀 약간은 도전해볼만 하잖아요. 하다가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캐스팅을 한다면은 조국 교수님보다는 김창호 선배님 같은 분이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 오는 날 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교수가 울면은 왠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볼 것 같아요. 감정인지 안 되니까 캐스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민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뭐 저야 그냥 바람난 남편 쫓아다니는 역할이요? 아니요. 1억짜리 피부 미용실에 안 다녀도 피부가 좋은 여자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김창호 선배께 궁금한 게 있어요. 중앙일보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누가 미디어를 주도할 것이냐인데 보수 쪽에서는 이른바 조중동 종편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다, 시민이 미디어다, SNS, 그다음에 최근에는 낙검수 현상 이르기까지 어쨌든 시민이 다 합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힘인데 전에 쓰신 책에서 보니까 그 조중동의 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셨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홍보처장 하실 때 봤던 이 세력의 어떤 판도, 미디어 판도 이거하고 최근에 이런 흐름, SNS까지를 포함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조중동 종편을 포함한 조중동의 힘과 이쪽의 힘, 이 균형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홍보처장 할 때는 조중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홍보처장 할 때 장관님들이 그 일면톱이나 이렇게 기사를 한 방 맞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김병준 부총리님 아마 오셨을 텐데 그 부총리님께서 많이 당한 것이 자기 표절이라는 거거든요. 자기 논문을 어디 좀 이렇게 해서 그 학술지 등재되지 않는 잡지에다 실으면은 그것을 자기 표절로 표절이라는 말을 이제 써가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손을 잡아드리면 이분들이 손에 땀이 많이 져서 달달달달 떱니다. 그만큼 조중동의 공격이 엄청나게 위력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조중동이 종편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히 조중동 내부의 요구가 아니고 이미 보수 진영에서 제가 중앙일보에 있을 때부터 이 방송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중동으로서는 의제의 주도력을 갖기가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중동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의제의 주도력도 갖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편을 줬습니다. 줬는데 문제는 종편이 시작되고 나서 그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되겠구나.
조만간에 한국계가 문을 닫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됐는데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기자는 한 사람이 뛰어다녀도 톡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송은 최소한 10명이 달라붙어서 한 달을 움직여야 제대로 된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요새 종편들이 새 방송 문 열어놓고 나오는 기사 한번 여러분 보셨죠? A양의 뭐 동영상 비디오, 강호동이와 뭐 야쿠자가 만났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 대단한 특종했잖아요, 그죠? 이제 연예인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고발당하고. 저 박근혜 전 대표 형광등 100개 아우라. 그런데 지금 이 조중동 종편과 조중동을 좀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 위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SNS입니다. 제가 홍보처장인데 처장 당시에는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과 모든 인터넷 검색을 제가 물론 다 했습니다만은 요새 저는 페이스북하고 트윗만 보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이 다 보여요. 그렇군요. 뭘 신문 따로 봅니까?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도 들어가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대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오마이뉴스 그런 게 많이 늘어졌는데 우리 조 교수님은 이른바 기본직고 플랜 책 낸 이후에 이제 조중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도 좀 손이 부르르 떨었으니까 장관들처럼 그러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이제 그 이후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때 조중동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하니까 내 스스로 무기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페이스북만 저는 계속 하다가 그 페이스북은 약간 완전 공개되는 공간은 아니고 트위터는 완전 공개된 공간인데 트위터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트위터로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니까 조중동에서 저 개인적인 문제를 이제 파기 시작하고 공격도 시작하고 뭐 딱지도 붙이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기분이 일단 나쁘죠. 기분 나쁘게 있다. 기분 나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맨 첫 단계는 기분 나쁜 단계가 있다. 익숙해지다가 그러니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다행인 거는 우선 이제 조중동을 보는 독자층, 조중동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조중동을 보는 독자층에 맞는 구미의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SNS도 말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조중동에 그것이 모든 걸 다 휩써버렸다 한다면 SNS 포함해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등에 의해서 이제 조중동 얘기는 뭐 콩으로 뭐 매주를 쏟든 뭐 파츠로 매주를 쏟든 뭐라 하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조중동에서 A라고 하면 곧 뭐 몇 시간 내로 SNS에서 A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같으면 아마 거의 뭐 저를 거덜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온갖 족보를 파든지 재산 명세를 파든지 뭐 사생활을 파서 해가지고 먹고 하나라도 끄집어내려고 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SNS에 저희 팔로워 등등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트위터 팔로워는 몇 명인가요? 지금 한 약 20만 명 정도. 그렇군요. 사실 1년 전에 진보집권 플랜 내면서 제가 트위터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저는 지금 가르쳐준 저는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우리 김민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를 쭉 분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밀접하게 미디어를 분석하실 텐데 이렇게 이 세력 균형의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력 균형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는 조중동이 뭐라고 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반론이 금방금방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프레임, 아직도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 사태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들에 있어서는 많이들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재보선을 두고요. 본 게 어느 한 조중동 중에 어느 한 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더군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크다란 위협에 처한다. 이런 기사를 계속 냈어요. 그 얘기 뒷면에는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핵심 지지자들한테 박원순이 당선되면 너네가 어려워지니까 찍지 마라 라고 하는 네. 얘기였거든요. 네. 이 프레임은 사실 우리가 97년 대선에 우리가 봤던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문이 뭐라고 했냐면 2인대를 찍으면 DJ가 당선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3자 구도였고 보수표가 이인재와 이회창 후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신문에서 주장한 게 이인재를 찍으면 DJ가 당선된다. 다시 말해서 이인재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회창을 찍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신문 그 이인재 후보 측에서는 그 신문들을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 신문의 사주가 어느 개인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그때 일을 참 반성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정치적인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사실은 순진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똑같은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박원순을 찍지 말라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게 정당의 위기를 얘기했죠. 사실은 보수의 위기인데 그것을 정당의 위기로 갈아탔는데 이 정당의 위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전체 다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힘이 정말 강하구나 느꼈죠. 조중동이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상당히 무서울 정도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는 항상 오마이뉴스를 지칭할 때 그냥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친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사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잘 써줄 때도 있었지만 비판할 때도 있었잖아요. 뭐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 야 그럼 우리도 이제 되돌려주자. 조선일보를 앞으로 부를 때 뭐 친부자 정권 이렇게 하던가 친이 신문 조선일보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진보는 또 마음이 약해요. 착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제 SNS 시대의 총화인데 초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재산가치로 84년생인데 재산가치로 해서 미디어 지형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관건은 여러분이 같아요. 시민. 그러니까 SNS라는 건 도구에 불과한 거고 이제 시민이 얼마나 참여하냐 이거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넘어서 우리가 최근에 정치 얘기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년 사이에 우리가 목도한 것은 어느 날 조국 현상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문재인 현상이 나오고 또 안철수 현상이 나오고 또 낙검수 현상이 나오고 이렇게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만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 주목했다가 다시 이 주목할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대안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흐름들의 이 파고가 촘촘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우리 처장님께서 한번 지금 아까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이 가장 핵심적인 이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적이라는 얘기고 유동적인 여러 현상 중에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상, 조국 현상, 문재인 현상, 안철수 현상, 박원순 현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흐름을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의 그 경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향성은 다름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로부터 차단되고 분열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서 특정한 여러분 아시죠? 정청래 전 의원이라고 이분이 선거 때 교장 선생님한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닌 모두 한 방으로 이 정치적 선거가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정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참여의 열기를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는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싶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의제로 되어 있는 이 정당 조정을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켜서 그것을 제도화 방향으로 이 흐름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준열 씨, 아까 제가 현상 얘기하면서 세 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조국, 예. 문재인, 안철수.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세 분 중에?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는 제 사의 인물을 좋아합니다. 글쎄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은 제3의 세력을 열망하는 게 저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전문은 우리 김민정 교수님이 하셔야지만 제가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SNS 세대가 70% 이상이 박원순 시장을 찍었고 그 위쪽으로는 거의 선배님들은 70% 이상이 또 나경원 후보를 찍었단 말입니다. 딱 그건 것 같아요. 양시 양비론에 길들여진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조국, 문재인 이분들은 글을 썼고 일을 했는데 안철수라는 분은 사실은 정치 행동과 굉장히 떨어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철수 영상을 어떻게 보냐면 훌륭한 인물이고 저 박근혜나 저 한나라당 그분들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양시 양비론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보기에 1세력도 싫고 2세력도 싫고 3세력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컴퓨터 IT의 신화 안철수. 그러니까 양시 양비론에 50년 60년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 밀리다 항상 공정 중립 개발 방향에서 하는 게 여도 잘못했고 야도 잘못했고 노사 둘 다 잘못했다. 이미 사회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냉철한 내년에 본선 게임에 들어가시면 우리 조 교수님은 당분간 안 나온다고 불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아니면 제3의 누구 우리 이제 진보 통합 하나가 되겠지만 누구라도 정치에 관해서 또 자기의 그 가치관과 도덕에 관해서 정말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 현상이 양시양비론에 길들여진 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원하는 사실 별로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자그마한 바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반은 그 여망을 이해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이 어려운 질문에 노준열 씨가 이렇게 길게 몰랐어요. 이따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3부에서 저는 이제 이거에 말 안 하겠습니다. 더 가시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민정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가 2012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이제 2011년 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과 함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다음에 어떤 걸까요? 이 현상을 우리가 타고 넘나들면서? 놓치지 말 것까지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근데 현상이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다. 이런 선전이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의 유권자야말로 디지털 노마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초성식을 굉장히 빨리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현상이 계속 가능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또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프로슈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히 정치 지식을 혹은 단순히 정치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요즘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위 이런 현상들이 가능한 데는 그야말로 보수 진영의 소위 대세론을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경쟁력이 있어 보일 때 예를 들면 조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바마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연령대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또 법학 교수였다는 것도 비슷하고 오바마하고 외모가 됐어요? 더 잘생겼죠. 아니 키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현상이 많다가 본인도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지금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대안이 누군가를 찾아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현상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이 유권자의 표심 속에는 정권 교체 바람 염원이 그만큼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정권 교체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대안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 교수님, 그 조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조국 현상 이런 걸 신문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게 뭐 저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유권자 대중이 얼마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거라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진보개혁 진영이 이제 진보의 진보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과거의 민주운동의 성과에 기초하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는 활동 방식, 의식 등등이 얼마큼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얘기가 뭐 이른바 조국 현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뭐 개인에 대한 축종이나 칭찬 문제만은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개혁 진영이 그런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게 뭐 누구의 현상이든 간에 그 핵심을 포착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창호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상이라고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면서 사람을 바꾸면서 계속 변하면서 이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열망이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쪽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절망할 것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희망도 아예 없었죠. 현상도 없었습니다. 진보 진영에는. 저쪽에는 그냥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씨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여러 현상이 더 많은 현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씨는 뭐 예컨대 우리 양기수도 찾아와서 보내는 게 어떨까. 대통령 말고 이런 식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교수가 개그를 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잘 좋아졌구만 조국이 내 딸내미한테 지금 진짜 붙은 거니?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교수님 네. 자,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창호 선배가 그동안 언론 기관에 고위 공무원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 정치 쪽으로 이제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작심을 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려 했던가? 사실 뭐 교수님으로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 물론 명지대 교수에서 이제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조국 교수님, 안철수 교수님 이런 분들은 사실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도 현실 정치인가? 왜 이 평가나 지식인의 역할이 아니라 직접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까 우리 조국 후보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대학이라는 언저리를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을 하고 방송대 조교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먹고 사는 게 갑자기 걱정이 돼서 중앙고 전문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술 전문가 그리고 논설교를 했으니까 일반 취재 기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반 취재 정치부 사회 기자들은 당신이 무슨 기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좀 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가 돼서 좀 일때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 영역과 굉장히 많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 소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명시대로 돌아가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선거날 저는 이제 중앙고에서 모 선거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왜 너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멱살을 잡히고 여기에 내가 오래 있을 수 없구나. 그 이후에 제가 송도율 선생님을 위한 변명 칼럼을 썼다. 칼럼을 몇 개월 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명지대로 돌아오게 됐죠. 명지대 보름 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같이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발표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뭐 제 운명으로 제 결정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언론사에서 대학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
어떻게 해봤는데 결국은 또 대통령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일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영부영하고 싶지 않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임명장을 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대통령 저는 어영부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더니 좀 뭐라는 표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장관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뭐 족보 아니고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근데 그건 제 마음속에 한편 참여정부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나 하는 게 아쉬운 사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론사의 여러 정보 보고를 받는 거 하면서 보면 그 장관들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영부영하지 않은 결과가 제가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저에게 선택은 주어지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몰아가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이외에 내가 지금 마땅히 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문재인 이사장님 팬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운명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김민정 교수님, 이제 새 길을 김창호 선배 가시는데 어떤 조언을 짤막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주문을 하신다면?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러게요. 참 저는 이 자리에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기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앞에서 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다 그야말로 여의도는 그 블랙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좁은 분도 여의도만 가면 사람이 나 이런 말씀들 많이 듣는데 정말 그 여의도에 들어가셔서 여의도의 그 문화에 그냥 한 명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앞서가신 것 같아요 벌써. 예, 좋네요. 김창호 선배뿐만 아니라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인들께서 이제 새롭게 정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제 선배 친구 중에서 본 뒤에 그 마음을 먹고 전직을 하려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김 선배님한테도 이제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란 영역하고 바깥 영역은 지식인 영역 아니 다른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바깥에서 글을 잘 쓴다, 말을 잘한다는 게 바로 관철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문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오후에 이제 김 선배에 대해서 뭐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사례답다라는 좀 추상적 표현이지만 그걸 가지고 새롭게 부딪혀 보시면 될 것 같다. 거기서 말 잘하는 것만으로 관철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어떤 일종의 정글 같을 수가 있는데 새롭게 부딪히시고 그다음에 또 이 뭐 지역에서 열심히 부딪히시고 하시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는 게 어떨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에 제가 갖고 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정말 초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두관 경남지사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1년 지났잖아요. 농촌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온 농촌 중에 당신이 정말 살리고 싶은 그 모델을 발견했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발견 못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발견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엊그저께 박원순 시장님이 오마이뉴스 10만 인 특강에 모셨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4년간 결국 우리가 해결할 법한 당신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법한 우리가 미리 신앙을 준비해야 할 법한 그런 어젠다가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 문제라고 하시죠.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김창호 선배님 정치권으로 가시면 이제 학술 전문 기자이시기도 했고 또 뭔가 사회의 대안을 신층적으로 취재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분위기를 부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막 휩싸여 다니시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난제들 그런 것들의 맥을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면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분이 되어주시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국 교수님과 함께 진보집권 플랜을 하면서 조국 교수님을 내세우면서 매력적인 진보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그건 사실 우리 잘생긴 조국 교수님 개인을 끼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매력적인 분들이 많다. 내 주변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을 발굴해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쪽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또 한 번의 매력적인 진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는 것.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함께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사회라고 할 것 없이 저희가 4시 전에 끝내기로 했는데 너무 외람돼서 가지는 마시고요. 제가 잠깐 웃겨드리고 우리 아까 여성 중창단이 계셨는데 김창호를 사랑하는 사내들이 중창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우리 사내분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중창단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우리 저 분당 국민들 되게 바쁘신 분들입니다. 자, 사회자가 명령을 합니다. 빨리 뛰어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무대 좀 치워주시고요. 일부가 조금 내빈 소개도 길어지고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시면 재밌는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김창호 전 홍보차장님도 하실 말씀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창창하고 창조적이고 호감이 가는 호남형이세요.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들을 아마 한준영 전 총리님부터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1분 안으로 해도 지금 10분 정도 걸립니다. 출판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자, 짧게 해주세요. 진짜 팩트만. 사모님도 계시니까. 피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제 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도 뭐라 잘 때 세수도 잘 못하고 잘 때가 많고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 집사람이 뭘 발라주는데 제가 다시 세수하고 왜 그러셨어요? 자, 형제분들이 모두 서울대를 나오셨다는데 99%의 시민들과 소통이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고학력이라? 저희 강원도 울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형님이 이제 아직도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갔죠. 그때 이제 예를 들자면 김상훈 교육감님
이런 중학교 때 그분들을 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서 아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셨나 아니면 노현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아픈 기억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제가 갖고 있는 처지에서 약자를 위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정부 일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추억의 일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것인가요? 일화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MB정부의 국정원장이 됐죠.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동아일보에 실었어요. 그러게요. 그날 아침 6시에 제가 대통령하고 한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 그거 다 하시는 얘기죠. 이 인터뷰 내용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웃음이 그 아주 울림이 좋은 그 허허로운 웃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허허허 하고 웃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녹아가 있는 그런 웃음이 아직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죠. 네, 잘 알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거 참 민감한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 역시 1분 안에 좀 해주세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일각에서는 좀 잘못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라고 하셨죠. 예, 그 조중동과의 전선 싸움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담론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 비판들이 있었고요. 또 인간에 우리가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는데 언론과 싸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같은 분들이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운명이라는 책소에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시작이냐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에 임기 시작이든 끝이든 해야 될 일을 했어야 되는 일이죠. 만약 여기서 임기 끝이고 또 대통령 선거에 졌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안에 또 장단점이 있는 문제니까 박수 드리고요. 택시 운전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찌 된 건가요? 아니, 예전에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놓고 돈이 없어서 대학원 다니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 비정규직 택시 기사로? 예. 스피아 운전수라고. 예. 그걸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래서 이 6천만 원짜리 집이 지금까지도 제 재산의 전부가 되다시피 아유, 형수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 김창훈 전 사장님이 저보다도 가난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아까 온 서경석 교수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겨레에다 그걸 제보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겨레 기자가 쫓아와서 기사화자고 그래서 제가 도망다니다가 한참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나면 철학박사, 택시기사 이렇게 나면 교수 시간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꼼수 정치와 설치루 방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 선거에서 페이퍼스톤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거리에서 짱돌을 던져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투표용지에 확실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내년 선거에 페이퍼스톤을 확실히 던지자.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골수팬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 파워트리터리언 아까 조 교수님 20만 명. 예, 골수팬들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10,000명 넘어야죠. 예, 저는 숫자보다 질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들 질도 높아요. 낙봉수 그다음에 파트리마 아주 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등기시니까 한두 달 안에 꼭 10,000명 좀 넘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꽃피는 4월이 오면 깔때기 정봉주 씨와 함께 여의도를 꼭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과 마지막이 김 처장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최신 노래잖아요. 이게 뭘로 하셔야 되나요? 예, 제가 노래를 나갔거든요. 이럴 줄 알고 아, 뭐 시키니까? 예, 하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 18분이 있는데 예. 이걸 아까 우리 합창단 친구들이 그냥 제가 그냥 오시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예. 이 동네에서 성남 지역 특히 분당 그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들이십니까 혹시? 동창회 연합회 동창회 연합회 역시 예. 동문연합 합창단인데 공명이 뭔가요, 수장님? 저는 허리케인 박을 준비를 했는데 예, 허리케인 박. 예. 자, 준비됐으면 같이 불창도 좋고, 예.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 아까 도망갔습니다, 지금, 예. 아까 자기들이 좀 열심히 안 한 걸 알고. 예.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먼저 주세요. 합창은 나중에 받더라도. 예, 빨리 오세요. 예, 허리케인 박이라고 왜 신당동 떡볶이. 박수 주세요! 마이크 넘기. 오랜만에 만난 그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찾아간 곳은 신당동 떡볶이집 떡볶이 안동시에 가게들면 살이 하나 없는 거에 시켜봤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떡볶이는 제쳐 두고 쳐다본 것을 뮤직박스 안에 DJ라는 뉴스에 아까운 맛 고기피티에 꽂은 신당동 허리케인 바 신당동 허리케인 바 뮤직박스 안에 허리케인 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댄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가게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올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4시 17분이신데 2시간 17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 제 개그는 몇천 명이 있어야지 하는데, 여기 계신 정말 김창호를 사랑하고 분당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 정말 참 동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6분짜리, 3분짜리 그 축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전 수장님을 가장 아끼셨던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두 분의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DJ 어르신과 노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분들의 본뜻과 다를 수도 있는데 편집자의 제가 책임이고요. 예, 저희 노력을 가상히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와 같은 불꽃 박수 함성으로 예,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DJ 선생님의 우리 김창호를 축하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따, 존경하고 사랑에 맞았는 김창호를 아끼시는 분당 구민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경남 각지에서 오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의 DJ 세월입니다. 반가. 아따,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아요.
이렇게 화끈하게 새끈하게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요즘에 박수를 쬐끈하니 쥐는 듯이 치니까 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철학 박사, 철학자, 우리 시대의 양심입니다. 김창호가 서야 나라가 산다. 누가 조국이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김창호를 보게 하라. 제가 만든 말인데 참 멋있죠. 여러분, 분당 국민 여러분, 성남시민 여러분,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의 김창호를 더 키워줘야 됩니다. 대중을 위한 참정치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키워주시길 바라고, 첫눈도 내리고 날씨도 쌀쌀한데, 여러분이 우리 분당의 아들 김창호를 선샤인 팔로시로다가 이렇게 따뜻하니 햇볕 정책으로 포용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MB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해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아따 그때 CF 국밥 말아먹을 때 알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실력이 없고 뜻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귀가 어두우신 모양이에요. 청와대 성능 좋은 보청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귓구멍이 켜먹었어요. 제가요,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유언으로다가 MB가 저 연대 세브란스 병원 누워있는데 저를 병문안을 맡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겼어요. 어이 MB, 제발 좀 일하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MB,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서민경제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사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면이를 죽이고 어이 MB 꼭 행동하는 양심이 되세요. 그랬더니 행동하는 앙심을 품고 달겨주고 있어요. 어이 MB 국민과 꼭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통하고 나빠졌어요. 어이 MB 국민에게 빛이 되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빚이 되고 있어요. 손만 댔다 하면 송구하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랬더니 손만 댔다 하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있어요. 제발 돈이라고 국민 프렌들리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돈이라고 갈등을 조정해주세요. 그랬더니 갈등을 조정하고 나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이 MB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진실로 제가 부탁하노니 꼭 애국자가 되세요. 그랬더니 매국자가 되버렸어요. 귓구멍이 쳐먹은 청와대 부청기를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언론과 검찰 얘기, 언론인 출신이니까 지금이야말로 SNS가 이렇게 박원순도 만들고 우리 한명숙도 무죄를 만들고 광명교육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반이 넘지만 저 죽고 노무현이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조정동이 마지막으로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김창호를 씻고 물고 뜯어쌌고 노무현과 이 DJ를 물고 씹어쌌고 눈과 귀를 가리우고 정치 브로커 노릇들을 해왔습니까? 소위 조정동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이클 잭슨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이 조정동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데 집안에 우환인가 봐요.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니들도 늙어봐. 늙으면 말이 많아요. 자세한 얘기는 동교동 DJ 도서관에 놀러오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김창호 만세! 너무 올립니다. 여기서 이걸 못 듣고 가시는 분들은 운명입니다. 다음에 우리 요장님 아마 살아계셨으면 화환이나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비서관이 아니라 아마 동화마을에서 오셨을 분이신데 아마 감개가 무량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가워요. 야, 서운하다. DJ 선배한테는 그래 불꽃 박수 함성을 보내주시더니 저한테는 좀 약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 돼야지요. 이 DJ 선배께서는 MB가 이 귀가 어두웠어 세상을 잘 못 듣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MB가 눈이 작았어 세상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해줄까요? 쌍꺼풀 전문이잖아요. 아, 웃어요. 웃자마자 얘기인데 MB 사전을 이래 돌이켜보면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MB 4년 동안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 공약이 오간 데가 없고 정부 부처를 이래 보니까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고용부에 고용이 없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없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이 김창호 처장이 제가 글에 임명한 얘기는 들으셨지요? 제가 글에 조정도한테 물어뜯길 때 온몸으로 저하고 참여정부를 막아냈던 저희 복심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처럼 이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SNS가 활발했으면 이 노무현이가 글에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시대의 마지막 막차를 탄 것 같고, 제가 우리 농사좀 접으려고 청와대에 물러나고 나서 이 봉화마을로 내려가니까 그래 가만 안 놔둡니다. 사인해달라 하지, 사진 찍어달라 하지 인기가 참 좋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 할 걸 그랬어요. 이 여사전차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그래 몸을 던지고 나니까 많이들 찬스를 거둬주시고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조문을 와주시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분당의 김창호가 이에 포전을 잡고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릴 때 그때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지 몇 표 차이로 몇 표 차이라도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김창호 떨어뜨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아이고야 지몸미 김창호님 죄송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전에 저 떡건들이 권력이 개가돼가지고 이 노무현이를 죽인 것처럼 한명숙이를 쩔에 누명을 씌우고 인격살인하고 국민들 앞에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강두현이가 지금 전에 몇 달째 감옥에 있고 박원순을 전에 또 씹어쌌고 아직도 제2, 제3의 노무현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필요 받지만 여러분들이 SNS든 촛불이든 우리 시대 민주진보 행동하는 양심들 깨어있는 시민들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지몸미 하지 맙시다. 맞지요? 이모쪼록 민주주의 최후의 모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안 했습니까?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 이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 이 분당 아래 천당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김창호 동지도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머슴으로 잘 써주시고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대로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또박또박 걸어온 철학자, 행동하는 지식인, 실력 있는 언론인, 국정홍보처장까지 해본 우리의 김창호. 우리 분당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지역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 콩이고 부산에서 밭이면 광주에서 꽃이 그런 나라를 우리 김창호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년에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창호가 내년에 분당에서 금배지 달고 여의도 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참 봉사 정치를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할 건데 못 들으신 분도 있어요. 자, 내년에 총선 끝나고 자축 파티 때 제가 또 사회를 보고 그때는 제가 1부부터 다 보겠습니다. 자, 김창호 19대 의원을 미리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4시 17분인데요. 시장님 생방송으로 4시 30분이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창호 19대 의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보시면서 30분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빠져나가시고 한 20번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뒷마무리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드릴까 해서 행사를 짜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를 예상을 한 30분을 했는데 그게 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분이 초과가 됐고 그나마 우리 정말 이 정치인과 학자를 능가하는 이 해박한 지식인과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 이 노정열 씨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려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납치하다시피 이 시간을 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정현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여기 사실 일일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제 집사람도 일부러 소개를 안 했습니다. 뭐 이런 행사 하면은 뭐 꼭 집사람하고 같이 하고 하는 그런 틀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도 뭐 몇 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옛날에 그 언론사에 같이 있었던 지금 현직 언론사의 논설위원님들도 몇 분 또 와 계시고 한데 멀리 눈만 맞추고 그냥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저와 그 친구로 제가 해서 주로 같이 뭐 편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내년에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제가 만세 삼창을 끝냅니다. 시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김창호 사랑하는 그 이름을 3번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두 분 대통령의 그 여망을 담아서 6글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랑 손을 꽉 잡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 분당구민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세! 깨어있는 시민 김창호 만세! 여러분 승리 축하 파티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